가족 체면이 있으니 너는 그냥 집에 남아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어라. 어차피 내 친정 같은 몰락한 집안 사람이 한우를 먹어봤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시어머니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비웃음을 흘리며 차 문을 닫았다.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옆에서 난처한 듯 시선을 피하며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나는 얼음물을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아주 차분하게 포장이사 VIP 서비스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아마 깜빡한 모양이다. 이 전셋집의 보증금은 내가 냈고 85인치 삼성 텔레비전부터 시어머니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 비싼 안마의자까지 전부 내가 해온 혼수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한우를 먹을 자격이 없다면 당신들도 내 물건을 쓸 자격이 없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주인공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띠띠띠띠, 삐리리. 귀를 찌르는 도어록의 전자음이 갑작스레 울리더니 연이어 무거운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문손잡이가 현관벽에 세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타블렛 펜을 쥐고 있던 내 손이 통제력을 잃고 심하게 떨렸다. 펜촉이 타블렛 위로 날카롭고 긴 붉은 선을 그어버렸고 내가 사흘밤을 꼬박 세워 밑색을 깔아둔 상업용 일러스트는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다. 복도에 탁하고 뜨거운 바람이 싸구려 꽃향기 향수 냄새와 섞여 마치 미끈거리는 독사처럼 에어컨을 틀어둔 거실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왔다. 굳이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거실 바닥을 쿵쿵 내리찍으며 거칠게 끌고 들어오는 그 슬리퍼 발소리만 들어도 벌써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아이고, 이 집구석은 왜 이렇게 곰팡내 진동을 한대? 대낮부터 커튼은 꽉꽉 쳐놓고 내가 무슨 햇빛 못 보는 흡혈귀라도 되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몸보다 먼저 거실 공기를 가르고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정체 모를 까만 얼룩이 묻은 외지일 샌들을 신고 곧장 거실로 들어섰다. 반질반질한 원목 마루 위에 그녀의 신발 밑창이 남긴 거무튀튀한 발자국들을 보며 나는 이를 너무 꽉 악문 탓에 턱 근육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마루는 내가 오늘 아침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젖은 걸레로 2시간 동안이나 구석구석 닦아놓은 것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타블렛 펜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억지로 몸을 돌려 뻣뻣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미처 인사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곧장 주방으로 직진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도어록 소리가. 왜? 내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산집 좀 보러 오는데 집에서 빈둥거리는 너한테 미리 보고라도 해야 하니 시어머니는 삼성 맞춤형 양문형 냉장고 문을 확 잡아당겼다. 엄청난 흡입력 때문에 냉장고 문이 둔탁한 항의 소리를 냈다. 냉장실에서 쏟아져 나온 차가운 냉기가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강타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안의 반찬통들을 거칠게 뒤적거렸고 플라스틱 통들이 부딪히며 귀에 거슬리는 달그락 소리가 났다. 갑자기 그녀의 손놀림이 멈추더니 거친 손가락이 매의 발톱처럼 투명한 보관 용기 하나를 낚아채어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로 매섭게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내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다. 한수연, 너는 내 아들 뒷바라지를 이따위로 하니 싸구려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손가락이 내 코끝을 찌를 듯이 다가왔다. 다른 한 손으로는 반찬통 뚜껑을 확 열어젖히며 마트에 노란색 할인 스티커가 붙어있는 돼지고기를 가리켰다. 우리 도현이가 명색이 구청 공무원이야.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고. 넌 매일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깟 열궂은 그림이나 끄적거리고 번듯한 직장 하나 없는 주제에 감히 내 아들한테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이런 쓰레기 고기를 먹이려 들어. 내 시선이 그 노란색 스티커에 머물렀다. 그건 어제 저녁 집 근처 마트에서 30분이나 줄을 서서 겨우 산 신선한 흑돼지 고기였다. 단지 마감 세일 시간에 샀다는 이유만으로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의 입을 거치며 그것은 천인공노할 독약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님, 그거 어제 갓 썰어온 고기예요. 도현 씨가 제육볶음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내 말을 자르며 허공에 침방울을 튀겼다.
집에서 무의도식하는 백수 주제에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철밥통 공무원 남편을 얻은 건 내 조상님이 8대에 걸쳐 덕을 쌓은 덕분인 줄 알아. 이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를 봐라. 우리 도현이가 잘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이런 전셋집에 발이나 들여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이런 궁상 맞은 걸로 애를 속이려고 들어. 물컵을 쥔 손이 덜덜 떨렸고 손가락 관절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병적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치아가 딱딱 부딪혔고 입안 점막을 꽉 깨물어 순식간에 혀끝으로 비릿한 쇠마디 퍼져나갔다.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 도현이가 산 집. 그토록 당당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반년 전 은행에서 전세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이 머릿속에 절로 떠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춥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나는 은행 VIP 룸에 앉아 볼펜을 꽉 쥔 채 내 계좌에서 고스란히 5억 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돈은 이 전셋집 보증금의 70%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내가 대학 시절부터 외주를 받고 밤을 새워 그림을 그리고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며 일전 한 푼 안 쓰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그때 내 옆에 앉아있던 김도현은 무릎 위에서 긴장한 듯 두 손을 비비적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내게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승진만 하면 이 돈은 반드시 다 채워 넣을게. 보증금뿐만이 아니었다.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 시어머니가 지금 거칠게 잡아당기는 저 삼성 맞춤형 냉장고부터 거실에 놓인 이탈리아제 수입 가죽 소파, 그리고 그녀가 올 때마다 2시간씩 누워있는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까지. 전부 내가 혼전 재산으로 장만한 혼수품이었다. 하지만 이 현관문만 나서면 교회 권사님들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난 공무원 아들이 대출 하나 없이 떡하니 사들인 호화 아파트로 둔갑해버렸다. 뭘 멀뚱멀뚱 서 있어? 당장 이 쓰레기 안 갖다 버려.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바닥으로 쳐내듯 밀어버렸고 그 안에 돼지고기가 핏물과 뒤섞여 내가 갓 닦아놓은 마루 위로 나뒹굴었다. 그녀는 무슨 바이러스라도 묻은 것처럼 혐오스럽다는 듯 두 손을 탁탁 털었다. 내일 모레가 바로 추석이야. 도현이 명절 보너스도 나왔고 내일 점심에 청담동에 있는 최고급 한우집으로 내가 벌써 예약 다 해놨어. 너는 제발 그 궁상 맞은 옷 좀 입고 나오지 마라. 내 형님이랑 조카도 친정에서 올 텐데 내 얼굴에 먹칠할 생각 마.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바닥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 더러운 샌들을 신고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나섰다. 현관문이 다시 한번 쾅 하는 굉음을 내며 닫혔고 복도의 뜨거운 열기를 완전히 차단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바닥에 흥건한 그 눈에 거슬리는 핏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닿았지만 시원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번져나오는 숨막히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지하 주차장 근처에 서서 도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도현이 보낸 메시지에는 냉랭한 몇 글자만 적혀 있었다. 우리 지하 주차장 도착했어. 어디야? 빨리 와. 나는 어두침침한 계단을 따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방화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자동차 배기가스와 엔진오일 냄새가 뒤섞인 훅훅 찌는 공기가 얼굴을 덮쳐와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머리 위에서는 접촉 불량인 형광등 몇 개가 찌직거리는 전류 소리를 냈고 깜빡이는 차가운 불빛이 저만치 세워진 익숙한 검은색 기아 자동차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려던 참이었다. 아이고, 이 기집애야. 내 차 문에 손대지 마. 손도 더러우면서. 안에서 차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떡칠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연이어 뒷좌석 문도 열렸고 이혼 후 줄곧 친정에 얹혀 살고 있는 시누이가 3살배기 아들을 안고 차에서 빠져나왔다. 남자아이는 반쯤 먹다 만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었고 녹아내린 갈색 액체가 가죽 시트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형님, 오셨어요. 나는 목구멍이 턱턱 막히는 것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시누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물티슈로 아이 입가에 초콜릿을 건성건성 닦아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놈의 지하실은 왜 이렇게 찜통이래? 도현아,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봐. 우리 민준이 더워서 쓰러지겠다. 내가 몸을 틀어 조수석에 타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손목을 획 낚아챘다. 그녀의 길고 뾰족한 손톱이 내 살갗을 깊숙이 파고들어 나는 아픔에 헛숨을 들이켰다. 시어머니가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미 차 안으로 반쯤 들어가 있던 내 몸이 억지로 끌려 나왔다. 거친 시멘트 바닥에 발목이 심하게 꺾였고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옆에 있던 시멘트 기둥에 등짝을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아이고, 넌 눈가를 뒀다 국 끓여 먹었니? 차 안에 사람 꽉 찬 거 안 보여. 그녀는 두 손을 탁탁 털더니 길가에 유기견을 보듯 땀에 흠뻑 젖은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우리 민준이 뒷좌석에 누워서 자야 하고 조수석은 내가 앉을 거다. 내가 낄 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얼어 죽을 하지만이야. 시어머니는 거칠게 내 말을 자르며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을 띄었다. 어차피 너같이 뼛속까지 궁상맞은 위장이 청담동 최고급 한우를 먹어봤자 배탈이나 나지. 우리 도현이 보너스만 허공에 날리는 꼴이야. 넌 지금 당장 집으로 기어 들어가서 베란다에 쌓인 빨랫감이나 손으로 싹 다 빨아놔. 명심해. 도현이 셔츠는 옷감 상하지 않게 미지근한 물에 따로 살살 비벼 빨고.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멀리서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량의 둔탁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고 막 주차를 마친 행인 몇 명이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을 던졌다. 그 시선들이 바늘처럼 내 등줄기를 찌르는 것이 느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텅 빈 주차장 안에서 무한히 증폭되어 울려 퍼졌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김도현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의 남편. 한밤중 화실에서 작업하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면 내 손을 꼭 잡고 앞으로는 절대 너한테 서러운 일 없게 할게라고 속삭이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쥔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짜증스럽다는 듯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손으로 마구 헝클어뜨렸다. 헤어젤로 고정해둔 머리가 망가지며 잔머리 몇 가닥이 흘러내렸다. 얘야, 한수연. 너는 눈치껏 좀 양보하면 안 되냐.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질책이 가득 배어 있어서 마치 내가 생떼를 쓰는 미친 여자라도 된 것 같았다. 오늘은 내 보너스 나온 거 축하하는 자리잖아. 우리 가족 체면도 있고 민준이도 저렇게 칭얼거리는데 너까지 여기서 초치지 말고 그냥 좀 가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빠르게 몇 번 터치했다. 징. 내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2만 원 보냈다. 그제야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힐끗 보았다. 마치 적선이라도 하는 듯한 오만한 눈빛이었다. 너는 그냥 집에서 배달 앱으로 대충 아무거나 시켜 먹어.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망신 주지 말고. 말을 마친 그는 내게 입을 뗄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다. 검은색 기아 자동차가 지하 주차장을 울리는 날카로운 굉음을 냈고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자동차는 내 곁을 매정하게 스쳐 지나갔고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온 미지근하고 매캐한 매연이 내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두 개의 붉은 후미등이 어두침침한 통로 끝에서 코너를 돌아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어두운 주차장 안에서 그 불빛은 유난히 눈이 부셨다. 화면에는 2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떠 있었다. 송금 메모란에는 배달 음식 값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고작 2만 원 청담동 한우집에서는 밑반찬 한 접시도 시킬 수 없는 푼돈이었다. 나는 화면에 뜬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갑자기 입꼬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로 비틀려 올라갔다. 나는 내가 울 줄 알았다. 지난 수많은 억울했던 밤들처럼 눈물이 둑이 무너진 듯 쏟아져 내릴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지 않았다. 눈시울은 뻑뻑해서 통증이 느껴졌지만
심장박동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오랫동안 내 가슴을 짓눌러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에 질식할 것 같은 무게감이 아까 그 매캐한 매연과 함께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극지방의 빙하처럼 차갑고 서늘한 각성뿐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삐끗한 발목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지하 주차장을 걸어 나왔다. 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나는 전혀 덥게 느껴지지 않았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시스템 에어컨이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주방으로 걸어가 그 삼성 맞춤형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서 얼음물 한 병을 꺼냈다. 페트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순식간에 내 손바닥을 적셨고 그 차가운 촉감은 더위로 흐리멍덩해졌던 내 뇌를 완벽하게 일깨워 주었다. 나는 병뚜껑을 비틀어 열고 고개를 젖혀 얼음물을 목구멍으로 콸콸 쏟아부었다. 뼛속까지 시린 액체가 식도를 타고 쑥 내려가며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오장육부에 쌓여있던 모든 나약함과 망설임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나는 빈 생수병을 사정없이 우그러뜨려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드레스룸 맨 아래 칸 서랍을 열고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금속 문이 열렸다. 나는 보석류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쑥 뽑아 들었다. 봉투 안에는 지난 3년 동안 내가 사들인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의 원본 영수증, 그리고 굵직한 지출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가 가득 들어 있었다. 보관한 지 오래되어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찍힌 글자와 도장들은 하나같이 선명했다. 나는 거실로 나와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비싸고 일처리가 확실하기로 소문난 포장이사 업체의 번호였다. 신호음이 딱 한 번 울리고 곧바로 전화가 연결되었다. 안녕하십니까? VIP 프리미엄 이사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상냥하고 전문적이었다. 거실 테이블 유리에 비친 내 무표정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가장 높은 등급의 공간 비우기 서비스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마포구의 이 주소로 와주세요. 나는 아파트 동호수를 불러주며 소파 팔걸이의 부드러운 가죽 질감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가장 숙련된 직원들과 제일 큰 트럭을 보내주세요. 이 집 안에 있는 제 소유의 물건들은 단 하나의 전선 가닥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포장해서 당장 집을 비워주십시오. 4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통일된 짙은 남색 유니폼을 입고 흰 장갑을 낀 이삿짐센터 직원 10여 명이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아파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직원들을 이끄는 팀장이 영수증 목록을 나와 함께 확인한 뒤 손짓을 하자 집 안 전체가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해체 작업장으로 변했다. 나는 베란다 미닫이문 옆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거대한 공업용 테이프를 뜯어낼 때마다 찌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며 올 때마다 억지로 열어보고 검사하던 그 삼성 맞춤형 냉장고는 건장한 직원 2명의 능숙한 손길에 의해 전원 코드가 뽑히고 두꺼운 에어캡으로 칭칭 감겼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할인 스티커 붙은 돼지고기와 함께 가차없이 이삿짐 수레 위로 실려나갔다. 다음은 가죽 소파 차례였다. 직원들은 소파의 연결 고리를 재빠르게 분리했고 육중한 원목 프레임이 마루 위를 끌리며 둔탁한 마찰음을 냈다. 사모님, 이 안마의자도 포장할까요? 젊은 직원이 통유리창 옆에 놓인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 위에는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왔을 때 흘려두고 간 싸구려 스카프가 널브러져 있었다. 분해하세요.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바닥에 연결된 전원 코드까지 모조리 다 뽑아가세요.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꽉 들어차 있던 호화로운 아파트는 모든 위장막이 철저하게 벗겨졌다. 가전제품이 빠져나간 벽면에는 보기 흉한 먼지 자국이 남았고
거실은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메아리가 울릴 정도로 휑해졌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서랍장 안에 스테인리스 냄비와 최고급 본차이나 식기 세트까지 먼지 한 톨 남김없이 싹 다 포장되었다. 심지어 안방 화장실에 있던 온열 기능 비데마저 직원이 몽키 스패너로 떼어내 버려서 덩그러니 헐벗은 독이 변기통만 남아있었다. 팀장이 인수증을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와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사모님, 목록에 있는 물품들은 전부 상차 완료했습니다. 어느 창고로 모실까요? 나는 경기도에 임대해둔 개인 항온항습 창고의 주소를 불러주고 내 이름을 서명했다. 마지막 직원 무리가 수레를 끌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현관문이 다시 닫히자 집안은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공기 중에는 뽀얀 먼지와 종이상자의 펄프 냄새만이 떠돌고 있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전셋집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고, 도현이 댁이네. 명절이 코앞인데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집주인 아주머니의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려고요.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발바닥에 약간 지저분해진 마루의 감촉이 느껴졌다. 제 명의로 된 자금 출처 증빙 서류와 이체 내역을 아주머니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으므로 이 계약은 제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파탄이라니. 아니, 도현이가 분명히 계약서 조항에 따라 보증금은 반드시 실제 출자자의 계좌, 즉 제 계좌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녀의 충격을 무시한 채 일말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강경한 어조로 쏘아붙였다. 만약 그 돈을 김도현에게 돌려주신다면 저는 즉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아주머니 계좌까지 몽땅 묶어버릴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둔 A4 용지 한 장을 꺼냈다. 종이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스치며 미세한 통증을 남겼다. 그것은 법무법인의 공식 직인이 찍힌 김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재산 귀속 성명서였다. 나는 현관으로 다가가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뜯어냈다. 본드의 톡 쏘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다. 나는 팔을 뻗어 그 새하얀 종이를 차가운 금속 현관문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붙였다. 손바닥으로 종이 위를 꾹꾹 눌러 펴 바르자 종이와 금속이 마찰하며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났다. 내 손바닥은 차가운 문짝에 찰싹 달라붙어 금속에서 전해지는 뼛속 시린 냉기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오므렸다. 매끄러운 현관문 표면을 긁어내리는 손톱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마치 과거의 족쇄가 끊어지며 내는 잔향 같았다. 복도에 고인 싸구려 향수와 축축한 곰팡내가 뒤섞인 공기는 여전히 구역질이 났지만 나는 난생 처음으로 숨을 패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오랜 시간 책상에 엎드려 일하느라 만성 통증에 시달리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밤 10시, 서울 여의도. 5성급 호텔 꼭대기층에 자리한 최고급 한우 다이닝 레스토랑 안에는 부드럽고 묵직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시스템 에어컨에서 흘러나오는 완벽한 온도의 미풍이 내가 새로 갈아입은 실크 블라우스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발 아래로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펼쳐진 도심의 네온 사인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굽이쳐 흐르는 한강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닿을 수 없는 호화로움을 수면 위에 비추고 있었다. 새하얀 조리복에 높은 모자를 쓴 셰프가 내 앞에 맞춤형 그릴 뒤에 서서 길쭉한 은색 집게로 대리석처럼 완벽한 마블링이 피어난 최고급 투풀 한우 한 점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선홍빛 고깃덩어리가 뜨겁게 달아오른 최고급 비장탄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기가 막히게 황홀한 소리가 퍼져나갔다. 풍성한 육즙과 지방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새빨간 숯불 위로 뚝뚝 떨어졌고 참나무 향이 짙게 밴 진한 고기 냄새가 확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 코끝으로 스며들어와 하루 종일 텅 비어있던 위장을 폭군처럼 깨워냈다.
셰프는 미디엄으로 완벽하게 구워진 쇠고기를 까만 암석 플레이트 위에 얹고 굵은 트러플 천일염을 몇 알 뿌린 뒤 내 앞으로 공손히 밀어주었다. 나는 묵직한 수는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들었다. 육즙이 좔좔 흐르는 고기를 내려다보는데 머릿속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작년 추석 명절의 풍경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경기도의 낡은 빌라촌에 있는 허름한 시댁 건물이었다. 주방의 환풍기는 고장난 지 오래되어 경운기처럼 털털거리는 소음만 낼 뿐 기름 냄새는 단 한 줌도 빨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땀에 전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끈적거리는 장판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감각이 없어진 다리를 버티고 커다란 전기 그릴을 마주하고 있었다. 꼬박 6시간 동안 나는 기계처럼 애호박전과 동태전, 동그랑땡을 뒤집고 또 뒤집었다. 펄펄 끓는 식용유가 수시로 튀어올라 내 손등과 팔뚝에 떨어졌고 벌겋게 부어오른 물집들이 곳곳에 맺혔다.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파서 몸을 한 번 펼 때마다 뼈골이 시큰거리는 고통이 뒤따랐다.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에서 시끌벅적한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김도현은 교자상에 둘러앉아 아주 차가운 소주를 마시며 내가 갓 부쳐낸 가장 먹음직스러운 첫 번째 모둠전을 안주 삼아 속 편한 웃음보를 터뜨렸다. 내가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기름 냄새를 뚫고 날아왔다. 수연아, 제사상에 올릴 조기는 절대 껍질 안 벗겨지게 조심해서 부쳐라. 그리고 가장자리 다 타서 부서진 동그랑땡은 내가 주방에서 대충 주워 먹고 꼴 보기 싫으니 상에는 내오지 마. 그해 추석, 나는 그 교자상에 앉을 자격조차 없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뼛속까지 시린 수돗물을 들이켜며 차갑게 식어버린 탄내 나는 부스러기 동그랑땡 몇 조각을 억지로 삼켰다. 그러고는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설거지하기 시작했다. 손님, 고기가 식으면 맛이 크게 떨어집니다. 셰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회상을 끊어냈다. 나는 뻑뻑한 눈을 깜빡이며 그 값비싼 한우 한 점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최고급 쇠고기가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순간 그 극강의 감칠맛과 지방의 달콤함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생리적인 온기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다. 화면이 밝아지며 스마트 홈 앱에서 알림이 떴다. 현관 카메라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은은한 캐모마일 향이 나는 물티슈를 한 장 뽑아 손가락 마디마디를 여유롭게 닦아냈다. 그러고 나서야 휴대폰을 집어 들고 거실 천장 구석에 숨겨둔 초소형 홈캠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야간 모드 특유의 으스스한 초록빛 영상이 나타났다.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도어록 버튼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비리릭.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복도의 어두침침한 빛이 이미 텅 빈 시멘트 상자처럼 변해버린 현관 안으로 쏟아졌다. 연이어 구역질 나는 트림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화면 너머인데도 구운 마늘과 싸구려 소주, 그리고 저렴한 박하사탕이 뒤섞인 그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했다. 아이고, 배 터지겠네. 청담동 한우는 역시 다르다니까? 밑반찬까지 어쩜 그렇게 고급스럽든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의 벽에 부딪히며 기괴한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발소리는 제법 무거웠다. 그 기집애, 분명히 바닥도 안 닦아놨겠지. 베란다에 있는 빨래 손으로 싹 다 안 빨아놨기만 해봐라. 내일 아주 뼈도 못 추리게. 시어머니의 말이 뚝 끊겼다. 현관 센서 등이 바로 그 순간 켜졌기 때문이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빛이 순식간에 야간 모드의 초록빛을 몰아냈고 텅 비어버린 거실의 처참한 꼴을 그들 앞에 남김없이 드러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때에 전 샌들 한 짝을 막 벗고 다른 한 발은 아직 허공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것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깊이 잠든 아이를 안고 뒤따라오던 시누이가 짜증스럽게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엄마, 문간에 틀어박혀서 뭐해? 우리 민준이 자야 하니까 빨리 가서 손님방 이불 좀 펴. 시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 탁해진 그녀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커져 있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탈리아제 수입가죽 소파가 있던 자리에는 오랫동안 눌려 살짝 움푹 파인 원목 마루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벽면 하나를 꽉 채우던 85인치 초박형 텔레비전도 감쪽같이 사라졌고 벽에는 흉측한 앙카 구멍 2개만 뚫려 있었다. 까만 신호선 몇 가닥이 죽은 독사처럼 허공에 힘없이 대롱거렸다. 통유리창 앞에 있던 그녀가 그토록 눕기 좋아하던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도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밟고 간 희끄무레한 신발 자국만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둑이라도 들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순식간에 삑사리를 내며 찢어졌다. 마치 목 졸린 늙은 암탉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맨발로 먼지투성이 바닥을 밟으며 미친 사람처럼 주방으로 뛰쳐 들어갔다. 주방의 꼴은 한술 더 떴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녀가 내리쳐서 금이 갔던 그 반찬통마저 자취를 감췄다. 삼성 맞춤형 냉장고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블랙홀처럼 뻥 뚫려 있었고 벽에 붙은 콘센트만 덩그러니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었다. 활짝 열린 찬장 안에는 최고급 본차이나 식기 세트는커녕 젓가락 한 짝, 플라스틱 국자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오빠 빨리 들어와봐.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신우이가 되지 멱다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화면에 김도현의 모습이 나타났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술기운 때문인지 잔뜩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목에 삐딱하게 걸려 있었다. 눈앞의 참상을 확인한 순간 알코올로 붉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단 한마디 소리도 내지 못했다. 마치 구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텅 빈 집 안을 한 바퀴 빙 둘러보더니 마지막으로 안방 화장실을 향해 돌진했다. 비데까지 다 떼어갔어. 화장실 안에서 김도현의 절망적인 포효가 터져나왔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였다. 샤워기 헤드까지 싹 다 돌려 빼갔잖아. 대체 이게 어떤 미친 여자가 한 짓이야. 화면 속에서 머리 잘린 파리떼처럼 우왕좌왕하는 그 가족의 꼴을 지켜보며 나는 테이블 위에 얼음 띄운 탄산수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축였다. 오밀조밀한 탄산 기포가 혀끝에서 톡톡 터지며 정수리까지 뚫고 올라가는 짜릿한 청량감을 선사했다. 징.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발작하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 상단에 발신자 표시가 떴고 내가 남편이라고 저장해둔 두 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휴대폰의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팔뚝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뼛속까지 저릿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화면이 켜졌다 꺼지고 다시 꺼졌다 켜지는 것을 고요하게 지켜보았다. 전화는 무려 5번이나 울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카메라 앱을 켰다. 나는 금방 구워내어 먹음직스러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툭불 한우 접시로 렌즈를 향했다. 배경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산 서울타워의 찬란한 야경이었다. 심지어 도시의 불빛을 영롱하게 머금고 있는 그 비싼 샴페인 잔까지 일부러 구도 안에 집어넣었다. 찰칵. 나는 메시지 창을 열고 방금 찍은 사진을 김도현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아주 느리고 평온한 속도로 한 글자 한 글자 문장을 입력해 나갔다. 당신네 집안이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니 오늘 밤부터는 그 알량한 체면이나 챙기면서 원목 마루 바닥에서 주무시길. 아, 참, 손빨래 하는 거 잊지 말고. LG 세탁기도 내가 싹 다 가져갔거든. 전송 버튼 클릭. 몇 초 뒤, 홈캠 화면 속의 김도현이 확 고개를 숙였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고 얼굴 근육이 통제력을 잃고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극도의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인 그의 눈꼬리에는 흉측한 핏발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가 바닥에 내동댕이칠 기세로 휴대폰을 치켜들었지만 허공에서 그 동작이 뚝 멈췄다. 이 텅 빈 시멘트 상자 안에서는 박살난 휴대폰을 새로 살 돈조차 없다는 뼈저린 현실을 그가 불현듯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수연 이 씨발 미친년아. 김도현의 절망적인 포효가 텅 빈 아파트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마이크에 과부하가 걸려 지지직거리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났다. 그는 휑한 벽을 향해 발길질을 날렸으나 힘이 너무 들어간 나머지 발가락이 걸레바지에 정통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먼지투성이 바닥에 웅크린 채 발을 부여잡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새까매진 화면 위로 지금 이 순간 더없이 평온한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마지막 남은 한우 한 점을 썰어 입안에 넣고 천천히 음미했다. 참으로 달콤했다. 이틀간의 주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일요일 아침 커튼 틈새로 새어 들어온 햇살에 눈이 부셨다. 호텔의 푹신한 구스다운 침대에 누워 기지개를 켜기도 전에 머리맡에 휴대폰이 기관총을 쏘아대듯 미친 듯이 알림음을 토해냈다. 전 국민이 다 쓴다는 그 노란색 메신저 앱이었다. 나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은혜교회 여전도회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 메시지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었다. 오른쪽 상단에 읽지 않은 메시지 숫자는 이미 99+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고 있었다. 단체방을 열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위로 쓸어 올려 새벽 6시에 올라온 첫 번째 메시지를 찾아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올린 수백 자에 달하는 구구절절한 장문이었다. 존경하는 박 권사님, 이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님들. 부디 우리 가여온 도현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제 그 천하의 몹쓸 며느리년이 우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우리 도현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고급 가전제품이란 가구를 사람까지 불러서 몽땅 훔쳐갔지 뭡니까? 냄비 하나 남겨두지 않았어요. 탐욕스러운 마귀가 씌어도 단단히 씌운 그 독부가 평소에는 집구석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내 아들 등골만 빼먹고 살더니 이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부디 저 도둑년에게 천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장문의 텍스트 아래에는 그녀가 텅 빈 마루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대성통곡하는 사진 몇 장이 떡하니 첨부되어 있었다. 평소 자비롭기 그지없는 척하던 단체방의 사모님들이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도현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내가 그 그림 그린다는 며느리 관상이 영 안 좋다고 했잖아. 눈빛부터가 아주 공상맞게 계산적이더라고. 너무 무섭네요. 도현이처럼 법 없이도 살 착실한 공무원이 어쩌다 저런 머리 검은 짐승을 거뒀을꼬? 당장 토해내게 만들어야 해요. 화면을 가득 채운 의분탱천한 성토의 글들을 보며 내 입가에는 차가운 조소가 떠올랐다. 나는 소위 독실하다는 이 교회 사모님들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나의 이 훌륭하신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알았다. 기억의 파도가 다시 한 번 거세게 밀려왔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주일이었다. 나는 3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끌려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했다. 예배당 안에서 시어머니는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건 채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으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가에 감동의 눈물까지 쥐어짜냈다. 목사님이 단상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설교할 때 그녀는 예배당이 떠나가라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을 외쳤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김도현의 그 낡아빠진 기아 자동차에 올라타 차 문이 닫히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성스러운 광위는 스위치를 끈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목에 걸린 가짜 진주 목걸이를 확 잡아채어 대시보드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입에 담기 힘든 험악한 욕설을 쏟아냈다. 시발, 오늘 헌금을 5만 원이나 뜯겼네. 박권사 그 늙은 여우 같은 년, 오늘 샤넬백 메고 와서 유세 떠는 거 봤어? 그거 다 돈 많은 며느리가 사준 거 아니야. 너는 꼴이 그게 뭐니? 그녀가 확 고개를 돌려 핏발선 눈으로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노려보았다. 이 반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년아. 우리 도현이 돈 갉아먹는 거 빼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내 팔자에 어쩌다 명품백 하나 못 사다 바치는 저런 재수 없는 년이 굴러들어와서 그 숨막히는 표리부동,
신 앞에서는 성자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악기로 돌변하는 그 지독한 괴리감은 과거 수많은 밤마다 내게 구역질을 일으켰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그 위선적인 가면 속에 감춰진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단체방에 그 어떤 변명의 글도 올리지 않았다. 이런 족속들을 상대할 때 입 아픈 말싸움 따위는 한없이 무의미할 뿐이었다. 나는 곧바로 휴대폰의 파일 관리자 앱을 열어 증거 백업이라는 이름의 숨긴 폴더에 들어갔다. 화면 위로 손끝을 멈춘 채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열기를 느끼다가 석 달 전에 녹음해둔 오디오 파일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했다.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단체방으로 전송했다. 노란색 대화창에 오디오 재생 아이콘이 떴고 전송 진행률이 순식간에 꽉 찼다. 연이어 나는 다시 갤러리를 열고 은행의 선명한 붉은 직인이 찍힌 PDF 스캔본을 선택했다. 파일명은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서 및 자금 출처 소명서였다. 전송. 두 개의 파일은 마치 초대형 폭탄처럼 왁자지껄 끓어오르던 단체방 한가운데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채팅방은 돌연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메시지를 도배하며 나를 성토하던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마치 단체로 인터넷 선이라도 끊긴 것처럼 조용해졌다. 꼬박 5분 동안 단 한 사람도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들이 전부 듣고 있다는 것을. 평소 낱말하기 제일 좋아하는 이 200여 명의 여자들은 지금 이 순간 숨을 죽이고 그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있을 터였다. 오디오 안에는 목사님의 설교도 찬송가도 없었다. 오직 시장통 구석의 싸움꾼처럼 천박하고 날카롭고 아귀로 똘똘 뭉친 시어머니의 포효만이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과 함께 터져나왔다. 이 뼈대도 없는 상놈의 집안 기집애야. 내가 푼돈 몇 푼 보태서 이딴 가전제품 쪼가리 좀 사왔다고 우리 집안에서 고개라도 빳빳이 들 수 있을 줄 알았어? 똑똑히 들어. 우리 집 문턱을 넘은 이상 너는 그냥 우리 집개야.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도 당연히 우리 도현이 찾으라고.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내년이 그 천박한 그림이나 끄적거리는 낯짝을 확 찢어버리기 전에 입 다물어. 귀를 씻어내고 싶을 만큼 참혹한 이 욕설은 200여 가구의 안방과 주방, 그리고 거실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며 시어머니가 십수년간 뼈 빠지게 구축해온 인자한 모범 신도라는 가면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리고 연이어 그녀들은 그 PDF 파일을 열어보았을 것이다. 휴대폰 액정 불빛이 경악으로 물든 그녀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으리라. 그녀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을 것이다. 마포구에 있다는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 대출 한 푼 없이 샀다며 입이 마르도록 떠벌리고 다녔던 그 고급 아파트가 실은 전셋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실제 출자자란에는 한수연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는 것을. 이체 금액란에는 기나긴 영의 행렬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무려 5억 원이었다. 채팅 메시지 옆에 읽지 않은 사람 숫자가 미친 듯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 150, 80, 10. 마침내 메시지 하나가 단체방의 정막을 깼다. 평소 시어머니와 가장 앙숙이던 박 권사가 보낸 것이었다. 아이고 도현 엄마, 이 녹음 파일 목소리 정말 본인 맞으세요? 그리고 이 5억 원짜리 전세금 애초에 이 집 도현이가 산 게 아니었네요? 평소 교회에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새빨간 거짓말을 치셨을까? 이 메시지는 화면을 뚫고 시어머니의 뺨을 아주 매섭게 후려갈기는 시원한 따귀 한 대와 같았다. 다음 순간 화면 중앙에 회색 시스템 알림 메시지가 떴다. 김도현 어머니님이 채팅방을 나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작은 글씨를 보며 참지 못하고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다. 3년 동안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시커먼 체증이 이 순간 완벽하게 씻겨 내려갔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그녀에게 사회적 매장이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형벌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이 처형식은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났을 뿐이다. 월요일 오후 서울 연남동. 나는 남몰래 임대해둔 개인 일러스트 작업실에 앉아 얼음을 가득 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벽을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이 손등 위로 툭 떨어지며 날선 서늘함을 안겨주었다. 쾅, 쾅, 쾅. 작업실의 육중한 철문이 갑자기 부서져라 울려댔다. 둔탁한 타격음에 벽면까지 미세하게 떨릴 지경이었다. 한수연, 당장 튀어나와. 문 열어. 이 미친 여자야,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김도현의 히스테릭한 포효가 문짝을 뚫고 들어왔다. 쉰 목소리는 쩍쩍 갈라져 있었고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처절한 발악이 묻어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여유롭게 회전 의자를 돌려 벽에 달린 비디오폰 화면을 마주 보았다. 화면 속 김도현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다. 입고 있는 셔츠는 구깃구깃했고 기대는 정체 모를 누런 얼룩까지 묻어 있었으며 떡진 머리카락은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징그러운 핏발이 서 있었고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얼굴 근육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미친 들짐승처럼 주먹으로 내 작업실 문을 미친 듯이 내리쳤다. 손가락 관절은 이미 터져 피가 났고 하얀 문짝 위로 섬뜩한 핏자국이 여러 군데 찍혀 있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를 뻗어 비디오폰의 통화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플라스틱 버튼이 딸깍하는 미세한 소리를 냈다. 김도현 계장님, 좋은 오후네요. 내 목소리는 일말의 동요도 없이 평온했고 심지어 사무적일 만큼 냉담했다. 오늘 평일 아니에요? 구청 사무실을 비우고 어떻게 제 작업실까지 와서 행패를 부릴 여유가 다 있으실까?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김도현이 카메라 쪽으로 확 달려들었다. 일그러진 얼굴이 화면에 꽉 찰 정도로 확대되어 당장이라도 모니터를 뚫고 나올 기세였다. 내가 감히 나한테 물어? 이 독사 같은 년아, 그는 목이 터져라 악을 썼고 카메라 렌즈 위로 침방울이 튀었다. 오늘 아침에 구청으로 보낸 그딴 거 대체 뭐야? 너 기어이 나 죽는 꼴 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올렸다. 빨대가 얼음 사이를 휘저으며 달그락거리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바로 오늘 아침 9시 서울 마포구청 민원실에 아주 특별한 택배 기사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법원 전용의 붉은 봉인 스티커가 붙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김도현 계장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며 그의 이름을 호명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특별히 신신당부했다. 그 봉투의 재질은 반드시 반투명해야 한다고. 수십 명의 동료 직원과 과장, 심지어 국장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김도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반투명 봉투 너머로 맨 위에 놓인 서류의 굵은 고딕체 제목을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이혼 소장 및 재산 분할 강제 집행 신청서. 그리고 그 소장 밑에는 아주 두툼한 혼인 중 채무 및 위자료 청구 내역서까지 친절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김도현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성실하고 가정적인 청년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이미지는 구청 청사 한복판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 돈으로 전세를 얻은 것도 모자라 처가 재산까지 날로 먹으려다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난 파렴치한 기둥서방으로 전락해버렸다. 난 그저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고 겸사겸사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이야.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린 그의 꼴을 보며 나는 가벼운 어투로 말을 이었다. 아, 참, 내가 방금 문 부술 듯이 두드린 거 내가 전부 다 녹화해뒀어. 너 깜빡한 모양인데 어제 오후에 법원에서 내가 신청한 접근 금지 가처분 정식으로 인용됐거든. 김도현은 얼어붙었다. 허공에 치켜들었던 그의 주먹이 뻣뻣하게 굳은 채 멈췄다. 너 방금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띵.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에 도착했다는 경쾌한 알림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연이어 무겁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화면 속에 제복을 입고 장비를 갖춘 경찰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곧장 김도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김도현 씨 맞으십니까?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협박 및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장 폭력 행위를 멈추고 양손머리 위로 올린 채 뒤로 도세요. 경찰관의 위압적인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김도현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는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애쓰며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매달렸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이거 오해예요. 저 안에 제 아내가 있는데 저희가 그냥 부부싸움 좀 하느라.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할 말 있으면 서해 가서 하세요. 일어납니다. 경찰관 한 명이 가차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찰칵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단단히 채워졌다. 옆 작업실 문들이 슬그머니 조금씩 열리더니 젊은 사람들 몇 명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어두운 복도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번쩍였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나 공무원이야. 마포구청 계장이라고. 당신들 나 함부로 못 잡아가. 김도현은 절망에 빠져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실루엣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화면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통화 버튼에서 손을 떼고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6개월 뒤 서울의 초겨울에 첫눈이 내렸다. 하얀 요정처럼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강남의 번화한 거리 위로 소복소복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25층에 위치한 최고급 인테리어를 마친 새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지며 따스하고 나른한 기운을 안겨주었다. 바닥에는 두툼한 양모 러그가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리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5억 원에 달하던 전세 보증금은 변호사의 강경한 대응과 법원의 강제 집행 덕분에 단 1원도 빠짐없이 내 계좌로 반환되었다. 거기에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내가 쟁취해낸 최대한의 위자료까지 더해져 내 통장 잔고는 난생 처음 보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김도현의 가족 말인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보증금이 없었던 데다 김도현 본인도 구청에서 바닥을 친 평판과 잦은 경찰 조사 탓에 결국 한 직 중에 한 직으로 좌천되었다고 한다. 상여금은 전액 삭감되었고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단다. 지난달 그들은 쫓기듯 마포구를 떠나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빌라촌 반지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나는 그 반지하 방의 꼬라지가 안 봐도 눈에 훤했다. 비만 오면 벽지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코를 찌르는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다. 그 비좁은 창문으로는 평생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을 테고 그들은 매일 길 가는 사람들의 발 뒤꿈치와 떠돌이 개의 배설물이나 올려다보며 살아야 할 것이다.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싸구려 장신구들과 김도현에게 유일하게 남은 명품 정장 몇 벌에는 이미 법원이 무자비하게 붙여놓은 빨간색 압류 딱지가 훈장처럼 붙어있을 터였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에게 딱 어울리는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나는 상념을 거두고 눈앞의 널찍한 작업대로 시선을 돌렸다. 타블렛 화면이 부드러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위에는 내가 방금 완성한 상업용 일러스트 선화가 띄워져 있었다. 나는 타블렛 펜을 집어들었다. 손끝은 펜대를 아주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 어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자유와 돈의 향기로 가득한 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그림의 우측 하단에 내 이름을 아주 깔끔하게 휘갈겨 썼다.